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꿈 같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결혼이라 더 꿈 같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거지 같은 전 남친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제 전 남친은 좋게 말하면 몹시 양반 같은 타입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그게 편하고 좋았어요. 몰랐던 거죠. 제가 뭘 하자고 해도 다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해주니 저로서는 제 말 잘 들어주는 착한 남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연애하고 3년쯤 지난 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참 좋겠다. 나처럼 네 말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다 그래 그래 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의견을 내질 않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도 자기가 의견 내면 자기 말대로 따를 수 있어. 뭐야? 지금까지는 다 지 맘대로 해서 좋다고 하더니만 너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네가 우리 집 가장을 하는 건 어떨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너는 네 맘대로 네가 다 하고 싶어 하는 애니까 그냥 네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나를 잘 이끌어달라 이거지. 그럼 당신은 뭐 할 건데? 나야 뭐 지금처럼 회사 다니며 취미생활 하면서 그냥 네가 해준 밥 먹고 그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는 지금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 저한테 서류상으로 약조한 도우미가 되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말이 좋아 가장이지 책임질 거 다 제가 책임지고 자기는 그냥 제 인생에 곁다리로 들어와 즐기며 놀며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너무 돋고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했다가는 정말 내 인생 완전 날려먹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평소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넘어가던 그 남자가 제가 이별을 얘기한 그 순간부터 저한테 지독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저와 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이 누구 한 사람 고집으로 되는 일이던가요? 제가 너무나 확고하게 그 남자를 떼어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상한 스토커 짓을 하더라고요. 어울리지도 않게 집 앞에 와서 서성이고 있다거나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평생 들어보지 않은 걱정 어린 얘기까지 듣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1년 정도 엄청 고생하면서 간신히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남자도 만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친한 지인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전 남친이 애매하게 껴있기도 한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한테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가 있다며 꼭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했죠.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할까 말까 하던 그런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만나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준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일단 부모님도 너무 훌륭하셨고 남자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왜 네가 안 사귀고 굳이 나한테 소개를 해줬어? 그때 당시 저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던 때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그 친구가 당황한 듯이 주섬주섬 말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잠시 짝사랑을 하긴 했어.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저 사람이 누구한테 쉽게 마음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사이인가 보다. 그냥 좋은 친구라도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지. 나 진짜 지금은 아무런 마음 없어. 오해하지 마.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 찜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귀던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혹시 그 친구랑 무슨 관계가 있었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자기는 지금 제 얘기를 통해 그 아이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 그전에는 조금도 눈치 못 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사귀어 본 결과 남편은 몹시 외골수인데다가 눈치도 없는 타입이어서 아마 누가 대놓고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눈치 못 챌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어쨌건 저를 소개시켜준 그 친구가 자기는 이미 마음 접었다고 했고 무엇보다 남편 쪽에서 조금도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게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하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연애가 마냥 순탄한 건 또 아니었어요. 정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제 전남친 때문이었죠. 어디서 제 연애를 알고 나타났는지 저희가 데이트하는 장소마다 나타나서 눈물 뚝뚝 흘리며 제 앞에 무릎 꿇고 그 남자보다 자기를 선택해주면 안 되겠냐고 진상짓을 하곤 했거든요. 경찰도 몇 번 불렀습니다. 오죽하면 제 남자친구가 제 전남친의 멱살을 잡고 주먹 한 대 날린 적도 있었다니까요. 자기는 맞아도 상관없으니 저만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살짝 공포스럽더라고요. 이러다가 제 인생 동안 평생을 쫓아다니며 이 인간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렇게 처음 연애 시작하고 6개월 정도는 제 전남친 때문에 데이트도 마음껏 밖에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그 덕엔 남편과 더 돈독해지기는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포기했는지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몹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후에 그걸로 제 남자친구가 한동안 얼마나 저를 놀려댔는지 모릅니다. 스토커 있는 무시무시한 인기의 여자를 자기가 만나고 있다며 빙빙 돌려가며 놀리는데 정말 듣기도 싫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성질을 한번 낸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고 2년간의 뜨거운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장을 잡으면서도 몇 번 섬뜩한 일은 좀 있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결혼식장 투어를 하고 나오는데 멀찍이 서 있는 제 전남친을 발견했거든요. 너무 놀라서 제가 꽥 소리를 지르자 그 전남친이 화다닥 달아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제가 혼자 덜덜 떨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결혼식 날 와서 깽판 치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우리 이 결혼식장 말고 다른 결혼식장으로 전화로 정하자.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결혼식장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람이 오면 그냥 좀 막아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줄 알고. 나 갑자기 공황 올 것 같아. 그럴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저는 무엇보다 행복해야 될 결혼식 날 혹시 전남친이 와서 깽판을 부리지 않을까 내내 불안해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전 남친은 결혼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그 친구가 내내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저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그거는 또 그거대로 기분이 나쁜 경험이었습니다. 꼭 자기가 무슨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되는 듯이 처연하고 슬픈 얼굴을 한 채 뚫어지게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결혼식이 아니라 무슨 감시당하는 느낌이었다니까요. 어쨌건 그 둘만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무난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너무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저는 성품 좋으신 시부모님, 그리고 너무 귀여운 여동생 같은 시누이, 거기에 친남동생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동생까지 정말 완벽한 가족을 하나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친구들과 간단하게 피로연처럼 자리를 마련했을 때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머뭇머뭇 슬그머니 눈짓을 하더라고요. 신랑 빼고 단둘이 얘기하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슬그머니 자리를 비켰고 얼른 그 친구가 저를 따라 나와서 화장실로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뭐 할 말 있어? 아니, 네 전남친. 야, 이 좋은 날 그 재수없는 얘기는 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결혼식장 왔던데 못 봤어? 뭐라고? 나 못 봤는데? 그 화상이 왔다고?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 그런데 엄청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 나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 지금까지 본 모습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어떤 여자랑 엄청 친근하게 얘기하고 있길래 처음엔 그냥 우리는 신랑 쪽 지인 커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전남친이잖아. 야, 진짜 기절 촉풍하는 줄 알았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고? 진짜? 어떤 여자? 모르겠어. 친구들 앉는 테이블에서 못 봤거든? 근데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 엄청 다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건 걔도 여자친구 생긴 것 같으니까 그냥 너 다 잊고 안심하고 살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네 남편 앞에서 야, 네 전남친이 여자 생겨서 같이 결혼식 보러 왔더라.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렇지. 고마워. 나 안 그래도 엄청 찜찜했거든. 야, 어떤 여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정말 그 인간 데려가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백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심정이야. 야, 그런 여자한테 사줄 백 있으면 나한테 사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대. 그렇게 친구와 농담 반 진담 반인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일단 전 남친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까지 저한테 기쁜 일인가 싶게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더 이상 저에 대한 집착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여자랑 같이 결혼식까지 보러 왔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더욱 저랑 연결될 일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다 훌훌 털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왔을 때 일입니다. 방에서 한창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뭔가 떨떠름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신혼집 문을 안 잠갔나?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아가씨가 뭐 물건 하나 갖다 놓겠다고 해서 비밀번호는 알려줬었는데? 그래? 그럼 걔가 뭘 안 잠갔나? 아니, 신혼집에 홈캠 설치해놨었잖아? 그런데 홈캠에 지금 뭔가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훅 뜨길래. 아가씨가 있는 거 아니야? 아가씨가 우리 오기 전에 뭐 준비해놓는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기다려봐. 연락 한번 해보지 뭐. 의아한 얼굴로 남편은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자기가 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문단속 잘 하고 나오라면서 몇 가지의 잔소리를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투덜거리더라고요. 얘는 무슨 자기가 신혼집 차린 것도 아니고 뭘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놓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당신 부담스럽지 않아? 아니, 괜찮아. 나는 아가씨가 내 여동생 같고 너무 귀여워. 그래도 새언니 들어온다고 자기가 집에 꽃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거 다 자기가 나중에 용돈 받고 싶어서 지금 수쓰는 거지 뭐.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 달라고 뻐기는 애들도 한둘이 아닐 텐데. 그렇게 뭐라도 하고 거기에 응당하는 대가를 주세요 하는 건 얼마나 귀여워. 그 정도면 난 충분히 줄 수 있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 착하다, 착해. 어쨌거나 우리 때문에 정든 집 두고 이사 나간 거잖아. 얘기하다 보니까 새삼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우리한테 그 집 주시고 시골로 내려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워낙 짐이 많으니까 내 짐 빼서 이사하느니 그냥 짐 별로 없는 부모님이 이사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 내가 공부도 좀 오래 했고 취미도 많고 어쨌거나 그 넓은 집 3분의 2가 다 내 짐이니까 앞으로 차차 정리하자. 우리 아이 낳고 아이방도 만들고 하려면 안 그래도 방 하나씩 정리는 해야 돼. 남편의 말을 듣고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일단 하나하나 방 정리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좀 작고 아담한 전셋집에서 시작을 해볼까 했었는데 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물려주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러실 거 없다고 펄쩍 뛰었는데 부모님이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워낙 제 남편의 짐이 온 집안에 한가득이라 그 짐을 빼려면 이사 나가는 거나 다름없다고 차라리 당신들이 평소 하고 싶었던 시골 생활 이참에 시작하시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2층 집에 지하실까지 있는 그런 집을 저희한테 넘겨주셨습니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다 넘겨주는 건 안 되고 5년간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것도 제가 너무 죄송해하니까 그냥 생활비 겸 용돈 겸 그렇게 받겠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 큰 집을 월에 50만 원만 내고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잖아요. 감사하다고 넙죽 받기는 했는데 한편으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 일단 집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부모님이 이사 가시면서 함께 살던 아가씨와 도련님도 각자 집을 얻어서 독립을 했거든요. 저희 부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삶의 터전을 옮긴 것 같아서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짐을 옮긴 시누이가 온 집안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두고 세상에 자기 몸보다 더 큰 꽃다발을 예쁘게 집에 꽂아두었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이사 나간 것 같아 미안했는데 카드를 보니 덕분에 드디어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오히려 시누이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 있죠. 그 애교스러운 카드와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감싸는 향긋한 꽃향기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위에 방 2개, 1층에 방 3개, 그리고 지하에 창고와 방으로 쓰는 공간이 3개 정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중 방 하나는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창고처럼 쓰셔서 아예 잠가놓고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사를 가실 때도 그곳엔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 부모님도 지금은 건드리기가 좀 힘드니 저희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없는 공간인 셈 치고 잠근 채로 둬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지금 있는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쳤거든요. 그렇게 잠겨있는 공간 하나를 뺀 나머지는
모두 저희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정리를 시작하다 보니 왜 부모님이 남편 짐 꾸려서 이사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가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들어온 남편은 정말 독서를 좋아하는 독서광이었습니다. 엄청 가득한 책들이 켜켜이 쌓여서 벽처럼 쌓여 있는데 언뜻 봐도 수만 권은 될 것 같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 정리만 해도 1년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거대한 책더미였습니다. 게다가 지하에 그 책이 있다 보니 쾌쾌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거 혼자서는 오래 앉아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조금씩 정리해서 옆으로 치우고 있는데 어라? 분명 남편은 밖에 쓰레기 봉투를 사러 나가겠다고 나갔는데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죠. 제가 돌아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데 통통 걸음소리와 함께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고 뭔가 시선을 느낀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지하라서 가끔 고양이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해. 예전에 책더미 사이에서 한번 고양이 새끼들을 발견한 적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고양이 똥이 책을 상하게 할까봐 여기저기 잘 막아놓긴 했는데 모르지 뭐 혹시 또 고양이가 들어왔을지. 그래?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일단 알았어.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듣고 일단 그날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계속 뭔가 이상한 시선이 저한테는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뭔가 의도적으로 놓아두었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집에 저희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제가 안 그래도 너무 불안해해서 회사 나갔을 때 계속 홈캠으로 살펴보는데 항상 저만 찍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큰 집에 오래 혼자 있어서 약간 노이로제처럼 오는 게 아니겠냐며 그냥 바깥 출입도 좀 하고 빨리 복직 준비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에 회사에 퇴사를 신청하기 전 밀렸던 휴가를 다 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 급한 거 아니니까 퇴사 신청 철회하고 휴가 다 쓰면 복직하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슬슬 회사에도 복직인지 퇴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던 차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가 몇 걸음 가지 않고 다시 집에 되돌아온 적이 있어요. 핸드폰을 집에 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딱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뭔가 우당탕 쿵탕 소리와 함께 타다닥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다시 집 밖을 빠져나와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홈캠에 아무것도 찍힌 게 없다며 저한테 정말로 소리를 들었냐고 몇 번이고 캐묻더라고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들었다니까! 왜 내 말은 안 믿어? 나 미친 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들었다고.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니까? 그러자 그제야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경찰에도 연락을 하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선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제가 놓고 간 핸드폰 하나와 그 옆에 쓰러진 물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컵 제가 꺼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물컵을 꺼낸 적이 없다고 정말로 홈캠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냐고 묻자 남편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홈캠이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자리기는 해. 잠깐만, 그렇다면 정말로 뭔가가 있는 건가? 그때부터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어요. 5시간이 넘게 온 집안을 샅샅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뒤지고 난 후에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난 그때 신우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잠겨있는 창고방을 흘낏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긴 왜 아무도 안 열어봐? 야, 저기는 밖에서 이렇게 잠겨있는데 저걸 굳이 열 필요가 있냐? 그러자 신우이가 머뭇머뭇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개구멍 있어. 모두가 깜짝 놀라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쭈뼛쭈뼛하며 털어놓은 말은 놀라웠습니다. 아니, 우리 어렸을 때 큰 잘못하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저기 가둬놓고 벌 줬잖아. 그런데 그때 큰오빠는 맨날 장남이라고 먼저 풀어주고 오빠한테 대든 나랑 작은 오빠는 계속 저기 1~2시간씩 갇혀 있었단 말이지. 우리가 거기 가만히 갇혀 있을 애들이 아니지 않았겠어? 나랑 작은 오빠랑 밖으로 통하는 개구멍 만들어뒀었거든. 나무 판자로 된 문인데 그 문을 열고 계단 2개만 올라가면 마당이 나와. 그 마당 통해서 집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제야 깜짝 놀란 시부모님이 조용히 눈짓을 하며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철컥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온갖 살림살이 가득한 작은 집이 하나 꾸려져 있었고 그곳에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그 지인이 당황한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바로 기절해버렸고 이후 이야기는 제가 기절해서 깬 후 남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스토커가 붙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들이대도 요지부동인 남편을 보고 속을 끓이던 그 여자가 마침 저와 전 남친이 헤어진 걸 알고 저한테 접근한 거였죠. 즉,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남의 것으로 만들어 계속 두고 보리라 같은 변태짓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 전 남친을 꼬셔서 계속 제 곁을 맴돌게 한 거였어요. 한마디로 정신병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지켜보려고 자신의 지인인 저를 그 남자와 결혼하게 만들고 제가 버린 전 남친은 도구처럼 쓰려고 옆에 두고 그러다 결국 저희 집에 숨어들기까지 한 겁니다. 제가 없는 동안 온 집안을 다니면서 그 여자가 킁킁거렸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 홈캠 설치해준 인부들 중 하나가 제 전남친이었던 거 있죠?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만들고 그 인간 역시 홈캠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태어나서 가장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두 인간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발 뻗고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둘을 경찰에 넘긴 건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함하게 놀라신 시부모님은 큰 돈을 들여 온 집을 다 리모델링 해주셨어요. 남편은 오랜 시간 아껴왔던 책을 미련 없이 죄다 기증하거나 갖다 버렸고요. 사람 다닐 수 있는 개구멍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게 싹 다 고쳐버렸죠.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제 전남친도 남편의 스토커도 싹싹 빌었지만 이미 그들이 숨어있던 공간 안에 증거가 너무 가득해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실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둘의 처벌과 더불어 혹 세상 밖으로 나오더라도 저희 곁에는 얼씬도 못하게 적금 금지까지 신청했어요. 꿈 같은 신혼이 악몽이 될 뻔했지만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그 덕에 남편과 저는 더 돈독해지기는 했습니다. 비슷한 인간들에게 당한 측은지심이 서로에게 발동되어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